안녕하세요. 경기 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은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인 전력 차이부터 중원 장악력, 공격 전개 속도, 박스 안 마무리 완성도까지 독일적 우위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독일은 고레츠카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무시알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운다브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든 뒤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빠른 슈팅 전환으로 독일의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퀴라소는 로카디아를 활용한 전방 버티기와 측면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독일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동시에 견뎌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퀴라소의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독일은 무시알라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찍고 들어가는 공격 루트를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은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뒤 짧은 패스와 이선 침투를 섞어 상대 수비의 시선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퀴라소는 수비 라인을 내리더라도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주변 커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세트피스 2차 볼 대응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독일이 경기 전체의 방향을 잡고 퀴라소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한 피지컬 싸움보다 중원 압박의 출발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핵심이다. 에콰도르는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할 수 있지만 투볼란치의 압박 방향이 엇갈릴 경우 중앙에서 빈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바로 그 지점을 DR로 아마드의 전진 드리블과 포파나 세코의 볼 운반으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아마드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 에콰도르 수비는 센터백이 튀어나갈지 미드필더가 내려설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 순간 Y 엘리세페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 컷백과 침투 패스 모두 위협적인 득점 루트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조르디 카이세도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와 파이스의 개인 전진성에 기대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가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세컨볼 경합에 붙어준다면 에콰도르의 공격 전환은 생각보다 답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코트디부아르의 탄력적인 압박과 순간 가속은 에콰도르의 중원 간격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결국 에콰도르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중앙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박스 앞 슈팅 허용은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가 중원 균열을 먼저 찌르고 전방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서로가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뾰족한 플랜 B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을 강하게 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네덜란드는 코디가프와 코프메이너르스를 중심으로 왼쪽 전개와 박스 외곽 지원을 묶어 일본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3백과 측면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좁히면 각포의 컷신과 코프메이너르스의 전진 패스가 일정 구간에서 막힐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우에다 아야세와 쿠보 다케오사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네덜란드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공략할 수 있다. 그래도 일본 역시 쿠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읽히면 카마다의 연결과 우에다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다소 단조로워질 수 있다. 결국 양팀 모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랜 A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경기 흐름은 장군 멍군식 공방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덜란드는 피지컬과 박스 진입 퀄리티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전방 3명의 위치 변화와 짧은 패스 연결로 응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흐름을 잡기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확인하면서도 결정적인 한방에서는 조심스러운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양팀 모두 공격 시도는 꾸준히 가져가겠지만 박스 안 마무리 장면에서는 수비 숫자가 빠르게 복귀하는 구도가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를 강하게 밀기보다 서로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이 경기는 프로토 표기상 스웨덴이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성상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아닌 국가는 중립지역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구조다. 그래서 특정 팀의 홈 이점보다는 전술 구조, 공격 루트 다양성, 교체 카드의 파급력이 더 중요한 경기로 봐야 한다. 스웨덴은 스벤손의 측면 터치라인 돌파를 통해 페널티 박스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이삭의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생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루트가 막혔을 때 중앙에서 상대 수비 블록을 깨뜨리는 세밀한 패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튀니지는 가르비와 메브리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안쪽 공간으로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튀니지 역시 그 루트 외에 다른 공격 플랜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일정 구간에서 단조롭게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전방에 재능 있는 자원은 존재하지만 경기 전체를 흔들 만큼 다양한 공격 해법을 갖춘 매치업은 아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교체 자원들에게도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양팀 모두 무리한 전진보다는 실점하지 않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굉장히 루즈한 흐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수 있는 저득점 성향의 맞대결로 판단된다. 스웨덴은 측면에서 활로를 쳤고 튀니지는 박스 외곽 원투 패스를 노리겠지만 양쪽 모두 마무리 장면까지 이어지는 빈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승패를 강하게 가르기보다는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함께 주목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은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